아름다움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갖거라. 유비는 유표에게 상객으로 대접받았다. 하지만 채모 등 유비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등살에 결국 신야로 거처를 옮겼다. 한편 조조는 원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병력을 기주에 집중시켰다. 유비가 신야에서 생애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원소는 생의 마지막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조조의 맹렬한 공세를 이기지 못한 원소는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유부인은 죽어가는 원소에게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겠느냐고 물었다. 한때 천하를 움직이던 영웅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지막 결정이 결국 원씨 집안을 벼랑으로 몰았다. 장남 원담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다. 원담은 조조에게 투항했다가 배신했다. 화가 난 조조는 자신의 딸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던 원담을 죽여버렸다. 조조에게 딸은 정치적 자원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나중에는 황제도 그의 또 다른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니 말이다. 기주가 조조의 손에 무너지자 원상, 원희 형제는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조조는 입성을 앞두고 언명을 내렸다. 원씨 집안 사람들을 해쳐선 안 된다. 백성이나 병사들도 투항하는 자는 죽이지 마라. 이때 간 18살이 된 조조의 아들 조비도 아버지를 따르고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비가 태어날 때 푸른 구름이 온종일 방을 뒤덮었다고 한다. 그것을 본 도인이 조조에게 말했다. 아드님은 참으로 귀하게 될 상입니다. 누군가의 신하에 그칠 인물이 아니지요. 당시 평범한 장수에 불과했던 조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여겨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은 갓 태어난 조비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18년 후 이 말이 그의 목숨을 살렸기 때문이다. 혈기왕성한 청년 조비는 아버지와 함께한 첫 출정에서 공을 세우고 싶어 몸이 잔뜩 달아있었다. 그래서 기주를 함락시키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곧장 원소의 집으로 달려갔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공을 세우려면 기주의 주인인 원소의 가족을 죽여야 정복자 아들의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비는 조조가 엄격한 군령을 내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 조조는 군대의 정권을 손에 쥔 사령관이기에 앞서 아버지였다. 그리하여 철없는 이 청년은 보검을 들고 원소의 집으로 향했다. 원소의 저택은 조조의 병사들에 둘러싸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조비는 소리를 질러 그들을 물리치고 후원으로 달려갔다. 후원에는 원소의 후처 유씨가 젊은 여인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조비는 흥분에 사로잡혀 손에 쥔 검을 휘두르려 했다. 그것을 본 젊은 여인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자 조비는 가슴이 뛰었다. 그의 나이 18, 이제 한창 젊음이 꽃필 나이였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본 그는 얼어붙은 듯 우뚝 멈췄다. 머리는 산발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옥처럼 고운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다.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부인 견씨였다. 외적 매력은 어떤 경우에도 과소평가될 수 없다. 뛰어난 미모의 유혹은 더더욱 견디기 어렵다. 철학자 루소는 여자는 남자의 성격과 사랑에 빠지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와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했다. 여자의 외모가 남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주나라 유황이 웃지 않는 미인 포사를 웃게 하려 거짓 봉화를 올리고 우왕부차도 서시가 적국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총애했다. 여자의 미모는 이처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과 진델 시걸은 실험을 통해 매력적인 여성은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론슨과 시걸은 미녀를 섭외한 다음 매력적인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꾸며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이 여성은 피부색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불구불한 금발의 가발에 촌스러운 옷을 입었다. 임상심리학 전공의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몇 명의 남자 대학생들과 인터뷰를 한 다음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그녀의 과제였다. 남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아주 좋은 평가를, 나머지 절반은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 실험 결과 여성이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일 때 남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그녀의 평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모두 그녀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호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좋은 평가를 받은 그룹은 그녀에게 처음보다 높은 호감도를, 불리한 평가를 받은 그룹은 처음보다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실험에서는 후자 역시 그녀와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실험은 참가한 모든 남학생이 여성의 미모에 취약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조비가 조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호색한으로 유명한 조조의 유전자가 조비에게도 전달되었을 테니 말이다. 어쨌든 조비는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죽이려고 빼들었던 검은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조비는 얼른 표정을 바꾸고 제법 근엄하게 말했다. 나는 조승상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테니 안심하라. 남자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강한 몸과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힘도 포함된다. 조비는 권력자의 이세라는 것을 앞세워 눈앞에 있는 연약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려 했다. 그러나 사실 두 여인은 조비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다. 조조가 벌써 언명을 내려 원소의 저택을 철통 경비하고 그 가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조비는 원씨 집안 여자들 앞에서 우쭐대며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조조의 명령을 거스린 죄를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한편 성안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조조가 입성했다. 원소의 저택에 도착한 조조는 말에서 내려 문을 지키던 장수에게 물었다. 안으로 들어간 자가 있느냐? 장수는 감히 둘러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공자께서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조는 군대를 엄격히 다스리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낙양 복부이었던 젊은 시절 불안한 치안으로 야간 통금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는 사대문에 오색 몽둥이를 설치하고 통금령을 위반한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벌을 내리도록 했다. 당시 영제가 가장 총애하던 내관 권석의 숙부가 조카의 이름을 믿고 법을 무시한 채 통금령을 지키지 않았다. 마침 야간 순찰 중이던 조조가 그를 붙잡았는데 상대가 건의에 숙부라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색 몽둥이를 들어 사정없이 때렸다. 일개 도의에 불과했던 시절에도 법과 원칙을 칼같이 지키던 그였으니 한나라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조조는 망설이지 않고 조비를 끌어내 군령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미녀를 보호하는 영웅놀이에 푹 빠져있던 조비는 제 아버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성격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것을 보자 순유와 곽가가 황급히 나섰다. 만약 공자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다른 자가 함부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젖비린내 나는 조비 따위가 아니어도 조조의 명령은 지켜지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조조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군령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반응에서 온 것이었다. 순유와 곽가가 조조를 말리며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다. 지금 죽여야 하나? 아니면 살려둘까? 최대의 적수로 여기던 원소를 물리치고 기둥을 손에 넣은 지금 조조는 어느 때보다
이제 곧 천하를 평정하면 헌제로부터 황제의 자리를 넘겨받게 된다. 나중에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조비가 제위를 이어받으면 바로 제왕이 될 상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한 조조는 조비를 죽일 수가 없었다. 때마침 수녀와 곽가가 나서서 알맞은 구실을 만들어주니 조조는 부담없이 조비를 용서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조비는 18년 전에 그 도인 덕에 목숨을 구한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평생 온갖 일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을 모아온 유씨는 원소가 죽고 난 후 자신의 삶도 순탄치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 유씨는 젊디 젊은 조비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포착했다. 그것은 미인을 보고 혼이 나간 사내의 모습이 분명했다. 유씨는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 조조에게 말했다. 공자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끝장났을 것입니다. 부디 공자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조조가 고개를 돌려 견씨를 보니 과연 뛰어난 미인이었다. 조조는 감탄을 연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의 배필이 될 만하군. 당시 조비는 혼례를 치르지 않은 총각이었다. 그런데 조조는 어째서 남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아들의 정실로 허락했을까?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관념 때문이었다. 조비의 생모 변씨도 창기 출신이었다. 조조는 여자의 얼굴만 예쁘면 출신 따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조비의 첫눈에 반한 사랑은 완벽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심리학으로 들여다보기. 남자가 남자를 상대할 가장 좋은 무기는 검이고 여자가 남자를 상대할 가장 좋은 무기는 미모다. 여기서 미모는 외모가 아니다. 지혜와 자신만의 개성이다.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자기만의 매력을 상승시켜라.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